산업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쫄딱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1997년에 겪었죠.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를 IMF에서 접수를 했고, IMF에서 접수한 그 결과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채권단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채권단 협의회 주관원 행사는 월스트리트에 자리 잡고 있던 모건 체이스입니다. 이 모건이 주관사가 되어서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게 되었고, 그때 우리나라에 모건이 필요로 하는 방식의 많은 경제제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노동자들하고 직접 관련된 것이 바로 노동법 개정이었고 정리해고 조항이었어요.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거는 나라가 돼,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노동자들이 누구하고 싸워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세계자본주의가 전체적으로 통째로 망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겪었습니다. 2008년에 세계공황이 왔죠. 세계공황. 자, 이 모든 것이 다 어디 있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초기업적인 사회 전반에, 그리고 그 사회 뒤에 있는 세계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대응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노동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해고는 살인이다, 고용 문제는 살인이다 라고 처절하게 외칩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여러분, 요게 한진중공업 85 크레인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김진수 씨가 농성을 1년 넘게 했었고, 김진수 씨가 내려오자마자 이 크레인을 잘라가지고 고철로 팔아버렸어요. 쌍용자동차. 자,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는, 해고는 살인이다 라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는 이 고용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해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 노동자들은 하소연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가서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서 할까요? 아니면 민주노총에 가서 할까요? 아무 데서도 이걸 해고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지금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크레인이 올라갑니다. 고공농성하는 거죠. 그냥 사회적으로 하소연하면서.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될까요? 이 고공농성에 의해서 그 해고를 막아내려고 했던 김진수 씨 고 사업장은 회사 자체가 망해버렸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고용 문제에 아무 해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임금은 어떨까요? 임금은 그냥 제가 소속이 되어 있는 제 지위와 관련된 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 교수가 되기 전에는 뭐였겠습니까? 박사학위 취득자, 시간강사였죠. 그러면은 제가 시간강사를 강릉대학에서 했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나마도. 강릉대학에 다닐 때 제 시간강사 월급이 얼마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고작해야 한 달에 100만 원 겨우 넘었어요. 고작해야.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수는 평균적으로,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물론 정교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정교수만 되면 연봉이 다 1억이 넘습니다. 연봉이 1000에서 2000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 강사가 교수가 되면 1억이 됩니다.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들 있죠? 현대자동차는 평균 연봉이 약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5만 명 정도. 현대자동차에 있는 그 노동자들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기술을 가진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가 되면 연봉이 4,500 정도가 됩니다. 그 하청 노동자가 되려고 그러면 현장에 있는 대의원들 누군가에게 백이 있어야 돼요. 백이 없으면 하청 노동자가 못 됩니다. 그 백이 없으면 하청 노동자도 못 되면 어디로 가느냐?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부품업체로 갑니다. 납품하는 부품업체에 가가지고 내가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되면, 부품업체도 물론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어요. 그 부품업체 가운데 1차 벤더라고 부르는 비교적 큰 회사는 비교적 괜찮지만 거기는 6, 7천 정도 받죠. 그런데 거기에서 비정규직이 되게 되면 3천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여러분, 희망버스가 왔던 한진중공업에서 희망퇴직을 했던 노동자가 연봉 6천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연봉 3천으로 툭 떨어지는 것, 그게 거기 기사에 나옵니다. 제가 강의할 때 가끔 쓰는 동영상 안에 나와요. 추정 유튜브에. 여러분들은 내가 우리 사회에서
임금이 얼마짜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어요? 나는 공무원이면 얼마지만 공무원이 아니면 학교만 하더라도 정규직 교사는 얼마겠지만 비정규직이 되면 당장 내가 받는 봉급의 절반도 못 받습니다. 아무도 내가 봉급이 얼마가 될지 자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운이 좋으면 많이 받는 거고 정규직이 되어서 운이 없으면 못 받는 거죠. 복불복입니다. 복불복. 이게 사업자 노조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혹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귀족노조 같은 얘기를 할지도 모르지만 회사가 망해버리면 말짱 떨어먹습니다. 회사가 망해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 임금이 굉장히 양극화로 벌어져 있는 것을 곳곳에서 보고 있죠.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에 대한 사회적 표준이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삶은 너무 불안정하고 각자가 운수소관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된 정확한 직장이 없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결혼도 미래에 대한 설계도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다. 임금은 복불복이다. 자, 고용은 해고가 살인이고 임금은 복불복입니다. 그러면 그 대가로 일은 어떻게 될까? 일은 우리 사회에서 만년에 있는 얘기죠. 아, 좀 쉬고 싶다. 피로사회. 여러분, 이 피로사회, 과로사 문제는 최근에 택배 노동자들 때문에 특별히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노동자들이 죽어나가요. 과로뿐만 아니라 작업장에는 굉장히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 위험에서 노동자들이 방치되어서 계속해서 죽어나갑니다. 김용균 씨, 구의역, 평택, 강, 현대제철 계속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나는 죽기 싫어.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안 죽을 수 있죠? 작업장에서의 위험이나 작업장에서의 과로를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죽음으로 내몰린 그 노동자가 거기서 정말 자기가 그 위험에 자기가 원해서 거기에 자기가 그냥 죽음을 자초한 것일까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죽음을 가로막는, 그리고 과로를 막을 수 있는 노동 과정, 작업장 안에서의 노동 과정의 방패막이가 우리 사회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지난달에 부산에서 노동상담소, 이제 거기 제가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잠깐 와가지고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잠깐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플랫폼 노동자들이 잡두고 있어요. 택배 노동자들하고 대리기사들하고.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람들 어떻게 조직을 해가지고 그 사업주들하고 뭔가 표준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만들 주체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표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흔하게 떠듭니다. 죽음의 외주화? 외주화는 그나마 하청 노동자한테 전가하는 것인데, 어쨌든 죽음이 곳곳에 만연하는. 자, 고용, 해고는 살인이요, 임금, 복불복이요, 노동과정, 죽음과 연결되어 있지만 어떤 보호장치도 없는, 이게 현재 한국 노동 문제의 현실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노동의제의 모든 특징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법칙의 작동 때문에 강제되는 것인데, 이 강제되는 이 노동환경의 사회적 성격에 비해서 이 사회적인 문제를 풀어나갈 교섭 체계가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크레인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기로, 굴뚝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교섭 환경과 교섭 구조가 지금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뭘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초기업적인 어떤 교섭 단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알게 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긴 얘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노동운동의 교과서라고 부를 수 있는 막스의 변혁이론에는 이미 그 해답이 있었고요. 150년 전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1987년에 시작이 되었던 민주노조운동, 우리 민주노조운동이 처음 출범할 당시에 이미 32년 전에 이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노동 문제가 이렇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 문제의 해답이 사회적 교섭단이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 노동운동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과거로 우리 노동 문제는 야만의 집행이 있던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종합적인 과학적인 인식을 갖춘 문명의 체계 위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민주노조운동은 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노동운동 또는 노동자들의 조직화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된 것은 이승만이가 1953년에 어쩔 수 없이 만들었던 노동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승만이는 정말 우리 역사에서 아주 찌우기 어려운 오욕의 정화인데, 에센스인데, 이 사람이 1953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노동법을 만들었고요. 1953년에 만들어진 이 노동법이 지금 2022년 현재 전체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좋은 법이었습니다. 그 법이 제일 잘 만들어진 법이었어요. 그 법이 안 지켜졌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조항이 점점점 개악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1953년 노동법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 이승만이는 요 노동법과는 상관이 없이 노동법을 빌미로 하는 노동 환경을 어떻게 다스리기로 결정을 했느냐 하면 기업별 노조 체계로 다스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53년에 이미 기업별 노조 체계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87년에 민주화가 되었죠. 민주노조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성과로 1990년 처음으로 전노협이 창설이 되었고 1995년 민주노총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민주노조 출범 요 당시에 이미 전도협은 한국에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초기업 교섭 단위가 필요하다라고 자기가 창립 선언문에서 명시적으로 내걸었고 민주노총도 1995년에 출범할 때 강령 제3항에다가 산별교섭 체계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이 노동의 문제의 해결 방안을 30여 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노동운동이. 그 노동운동의 방침에 따라서 1998년 보건의료노조가 제일 먼저 산별노조로 전환을 했고요. 2001년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노동운동이 초기업 교섭 단위를 가지고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걸 명시적으로 내걸고 조직도 전환을 했는데 지금 왜 이 모양이냐? 지금 왜 이 모양이죠? 지금 어쩌다가 이래 됐을까 이게? 전노협 창립대회 장면입니다. 초대 의장 남병호 의장이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민주노조 운동의 조직 역량을 확대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산업별 공동투쟁 가격을 해서 기업별 노조 체계를 타파하고 자주적인 산업별 노조의 전국 중앙조직을 건설한다. 딱 돼 있어요. 그리고 1995년 민주노총이 출범할 때 민주노총은 자신의 강령 제3항에다가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돼 있습니다. 이미 우리 노동운동은 해답을 알고 있었고 그 해답을 실천도 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안 된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산별노조란 게 사실은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산별노조란 걸 처음 들어보실지도 모르겠는데 기업별 노조는 뭐고 산별노조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법 체계는 기업별 노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보다 상위 조직은 단체 교섭에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이걸 아예 형법으로 형사 처리하는 것이 제3자계의 금지조항이라고 부르는 전두환 때 만들어졌던 조항인데 그 조항은 다행히 1997년에 김대중 정부 때 그 조항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초기업 노조가 적어도 깜빵으로 가는 것은 이제 피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교섭 단위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조항이 바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하고 그겁니다. 복수노조 금지죠. 이 복수노조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사업장 단위에서 기업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걸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은 집단지 근로관계법이라 그러는데 그 노동조합법은 기업별 노조 체계를
이제 근거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 산별노조는 부인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산별노조가 만들어졌지만 이 산별노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노조라고 하는 것이 교섭에서 협상을 통해서 뭘 따내야 되는 것인데 교섭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노조운동은 이미 해답을 알고 있었고 그 해답을 실천에 옮기기도 했으나 지금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아무런 기능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노조운동의 우리 노동의 실태도 이 모양으로 비참하게 짝이 없는 상태가 되고 있고 이게 갈수록 점점 더 지금 악화되고 있고 아마 선거가 끝나서 윤석열 당선인이 현재 내뱉는 말로 봐서는 이 상황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실지 몰라서 산별노조라는 게 도대체 뭐지? 우선 그걸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물론 이것도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얘기가 길지만 그래도 맛배기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산별노조가 그러면 그렇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것이지? 지금 우리 상황에 비해서는 뭐가 달라진다는 것이지? 그걸 고용과 임금과 노동과정 세 범주를 통해서 세계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층에서 툭 뛰어내리면 밑에 매트리스가 한 개 있는 거하고 매트리스가 2장 있는 거하고 어느 게 덜 다치고 덜 아프겠어요? 매트리스가 2장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보호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별로만 되어 있지만 그 위에 두툼한 사회적 표준이라고 하는 장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교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산별교섭과 사업장 협의라고 하는 두 개의 교섭으로 되어 있고 이 두 개는 전부 법적 장치로 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영남노동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 민주노조운동이 처음부터 산별교섭을 지향을 했기 때문에 이 산별교섭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활동을 해달라고 해서 연구자들이 좀 모여서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부산에 영남노동운동 연구소입니다. 거기에 이제 교수들 몇 명,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사, 이래가지고 여러 사람들 이제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걸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연구활동과 관련해서 좀 연구를 했었죠. 비정규직처럼 똑같은 일을 하는 데에 이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노동을 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일을 더 힘들고 위험한 일을 시키면서도 봉급을 훨씬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내가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럽에는 특히 독일에는 독일보다 더 좋은 나라는 이쪽에 있는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에요. 비정규직이 없습니다. 거의 별로 없어요. 왜 없을까요? 자본가들이 그렇게 쓰면 훨씬 더 편한데 쓸 수 없는 법적 장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법적 장치가 뭐냐면 일반 구속조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반 구속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노동자들에게 노동표준을 제시를 해주면 이 노동표준이 비조합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효력 확장 제도라고 해요. 이게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에는 이 조항이 들어가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써도 자본가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 노동자를 비정규직을 써도 봉급도 똑같이 줘야 돼요. 사회보험료도 똑같이 줘야 돼요. 해고를 할 때도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 돼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일반 구속 조항인데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만 들어가 있는데 일반 구속 조항 그게 어디에 적용하게 되어 있냐면 지역 단위의 건설 단가와 관련해서 이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제대로 쓰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서 이 조항을 쓰게 되면 독일 노동조합의 조합원 숫자는 30%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독일 노동조합이 체결되는 협약을 그대로 적용받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가운데 80%가 넘습니다. 당연히 비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교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게 자기한테도 영향이 오니까. 그래서 산별노조의 협약은 사회적 표준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애초부터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독일의 산별노조입니다. 그러면 이 산별노조가 실제로 노동자들의 이해에는 어떻게 방어를 하고 있는지 볼까요? 고용. 아까 우리는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노동자들은 해고가 살인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해고가 되면 일단 실업보험을 받게 됩니다. 실업보험은 제약이 많아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재정이 변약해서 그래서 확실한 것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얼마 이상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최고 받아봐야. 그리고 최장으로 받으면 8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40일 동안. 그런데 노동자들이 보통 실업기간이 어떻게 추정이 되느냐 하면 경기 변동으로 추산을 하거든요. 경기 변동으로 추산을 하면 보통 경기 변동의 한 주기가 약 25개월에서 30개월 정도가 됩니다. 2년 반에서 3년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노동자가 실업이 되면 제일 오랫동안 실업 상태가 되는 것이 거의 2년 반 이상이기 때문에 이 2년 반 이상 실업보험을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8개월밖에 못 주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고는 살인인 거죠. 액수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독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독일 정부 기구 가운데 제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구, 그게 연방고용청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연방고용청은 노사정이 3분의 1씩 이사진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 사람들의 지위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보험료는 임금의 0.65%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떼고 24개월까지 지급을 해주는 것이고, 해고가 되고 나면 임금을 얼마를 받느냐 하면, 내가 해고되기 전에 100원을 받았습니다. 100원. 100원을 받으면 해고가 되고 나면 연방고용청에 내가 실업자로 등록을 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69원 정도가 나옵니다. 70원 정도.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독일 노동자들은 100원을 임금을 받으면 그거를 그냥 그로스라 그러죠. 그로스. 여기서 이제 각종 공제를 다 떼고 나면 얘한테 순수하게 떨어지는 것. 이게 우리나라가 100원을 받으면 순수하게 떨어지는 것이 한 7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독일은 다 떼고 나면 5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많은 이유가 중간에 많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돈들을 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텁게 되어 있죠.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8개월 고용보험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2층에서 떨어지면 바로 시멘트 바닥입니다. 이제 그때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쌍용자동차에서 30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그리고 한진중공업에서 김진숙 씨가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해고는 살인이에요. 근데 독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고용보험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실업부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실업부조는 내가 해고되기 전에 100원을 받았으면 실업기간 동안 69원을 받다가 10%가 더 떨어져서 59원을 받는 새로운 보호장치인데, 이 실업부조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주는 겁니다. 정부가 주는 것이고요. 그러니 독일 노동자들에게 해고는 살인이 아닌 거죠. 물론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지죠. 당연히 수입 줄었으니까. 그런데 워낙 이 떼는 게 많기 때문에 네트로 받는 것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 있을 때 저희 누님 집 옆에 그 교사분인데, 그분도 고등학교 교사분이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그냥 실업자가 됐는데, 원래 살던 그 집에서, 단독주택 큰 집이거든요. 원래 살던 그 집에서 여름이 되면 휴가 그대로 애들 데리고 가고 똑같이 삽니다. 실수입이 별로 줄지 않는다는 건데, 별로. 그래서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해고가 살인이지만, 여러분 제가 막스 강의할 때 계속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독일에는 거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실업부조 제도 때문에. 거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용은, 해고는 살인이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독일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던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독일 조선산업이 쫄딱 망했고요. 거의 한 30만 이상 고용이 돼 있다가 한 5만 명을 확 줄었습니다. 싹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독일의 자동차 산업. 이 자동차 산업 때문에 폭스바겐이 한때 유럽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로서 시장을 거의 다 점령을 하고 있다가 1980년대에 일본 자동차 때문에 이 급격히 줄어서 독일에서 폭스바겐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노동자들 가운데 상당수를 대량으로 한 3분의 1 이상을 해고를 해야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독일도 그런 구조조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런 구조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정리해고가 발생을 할 것이면 그런 이제 기업이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2년 전에 통보를 하고 노조하고 교섭을 하게 됐습니다. 2년 전에. 우리나라는 바로 하는 거죠. 바로 해가지고 우리도 공식적으로는 3개월 전에 통보하고 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합니다. 그냥 하고 나중에 법정에 가게 되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97년에 노동법에서 만들어진 조항이거든요.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용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런 방어 장치가 없어서 해고가 살인이지만 독일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이런 독일은 임금 체계라고 하는 임금표가 있습니다. 임금표. 이 임금표는 임금표의 각 임금 항목을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하면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학력,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전부 반영을 해서 숙련이라고 합니다. 숙련을 반영을 하고 이 노동자가 자기가 그 숙련에 맡게 되는 일, 직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직무와 숙련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임금표를 가지고 있고 이 임금표는 대체로 학력을 기준으로 보면 독일 금속노조는 임금표의 호봉표가 한 24호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이 사람들에게 주는 임금표가 6호봉 정도가 돼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한 11호봉 정도가 되는데 독일의 이 임금표는 노조가 공개를 하게 되면 그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아까 일반 구속력 때문에 강제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임금보다 낮은 임금이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싼 인건비를 찾을 수가 없다. 아예. 기본적으로 사회가 딱 정해놓은 그게 바로 최저임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임금의 사회적 표준 때문에 여러분 독일은 2015년까지 최저임금이 없었어요. 최저임금이. 노동조합이 협약으로 임금을 정하면 그보다 낮은 임금을 아무도 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게 최저임금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 노동운동은 산별노조운동의 모태를 통해서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변형시킬 수 있는 경험적 신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 독일 산별노조가 만들었던 정치조직 그게 바로 독일의 SPD 사회민주당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퇴색을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최근에 집권을 했습니다. 드디어 독일 그런데 이 3인당은 1863년에 창당이 되어서 이미 16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독일 노동자들의 싸움의 결과가 뭘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제일 힘든 하체 조립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목을 지켜드려야 되는 작업 공정을 차를 뒤집어 엎어버린 공정으로 바꾼 것. 이게 독일 노동운동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요. 독일 가셔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거나 독일에는 S반이라는 게 많습니다. 지상철, 전차, 뭐 지하철도 마찬가지예요. 타면 출입문에 이런 단추가 있어요. 단추. 그리고 기차는 아예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문 이렇게 돼 있어요. 무거워요. 라면 먹고도 힘들어요. 차가 서면요 내려야 될 사람이 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문 열릴 때까지 가면 기다리면 까버립니다. 차는. 유럽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겁니다. 자기 문제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의 변혁을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면서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혁에 내 힘을 하나 보탤 생각이 있다고 하면 교섭구조를 바꾸는 것이 한국 사회의 생산관계를 바꾸는 것이고 생산관계를 바꾸는 것이 한국 사회의 사회를 바꾸는 겁니다. 요
교섭 구조를 바꾸는 한 단추, 선별교섭법을 제정하는 10만원 정치후원금 운동에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